그다음에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오늘 수업을 위해서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약간 에피소드를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될 것 같아서 하나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국 경제를 설명할 때 빠지지 않는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이 필리핀 경제와 한국 경제를 비교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표 1의 밑에 자료를 보면은 로버트 루카스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카고대 교수인데, Making of Miracles라고 하는 논문으로 아주 나중에 노벨 경제학상도 받으셨죠. 이분이 하신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인용을 합니다. 핵심적인 키포인트는 뭐냐? 1960년도, 지금 1960년도면 한국은 어떤 상황이 있냐면은 전쟁을 이제 마치고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뭐 산업시설이 파괴가 된 상태입니다. 사람들도 많이 전사를 했고요. 그런 상황이 한국입니다. 지금의 한국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60년대 상황들을 필리핀하고 대조를 해보니까 이렇다는 거죠. 인구는 거의 비슷해요. 필리핀이 2,800만 명인데 한국은 2,500만 명, 한 300만 명 차이가 있는데 거의 유사한 수준이고 대학 진학률이 필리핀은 13%인데 한국은 5%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전쟁 후기 때문에 이 대학을 진학한다는 그 자체가 힘든 거죠.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GDP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비중을 보니까 한국은 37%, 필리핀은 26%. 이거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농업에 많은 뭐랄까 산업이 이제 노동력도 그렇지만 농업에 많이 의존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제조업은 어떻습니까? 제조업의 그 GDP 비중이 필리핀은 28%인데 한국이 20%, 한국 더 적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또 수출을 보니까 1차 상품을 수출하는 비중이 필리핀이 뭐 거의 100% 가깝네요. 96%고 한국도 상당히 높습니다. 86%. 그런데 이제 제조 상품, 매니팩처링이죠. 그것의 그 수출 비중이 이제 한국이 필리핀보다 조금 높게 나왔네요. 어쨌거나 이 두 국가의 이 6가지의 지표를 보니까 루카스라는 교수가 보니까 아주 시밀러하다. 매우 유사한 조건들이다. 큰 대차가 없다. 격차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 60년부터 이제 향후 30년 후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필리핀의 1인당 GDP 증가율이 1.8%밖에 안 되는데 한국은 6.2%로 성장하게 됩니다. 약 3.4배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루카스 교수는 이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60년도에 상황들이 비슷했는데 30년은 이렇게 큰 차이가 나?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그래서 그분은 이걸 미러클이라고 설명을 해요. 미러클,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한국이 기적이 일어났다. 시밀러한 사회 경제적인 조건들이 있었는데 똑같이 출발했는데 30년 후에는 미러클이 발생했다.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건가? 그 주위를 돌아보니까 근데 이제 뭐야 네 마리 용이라고 하는 국가들이 있잖아요. 포 타이거스라고 해서 코리아, 한국, 타이완, 그다음에 싱가포르, 또 대만 이렇게 네 마리 용이라고 그랬죠. 한국처럼 굉장히 많이 성장이 급하게 이루어진 그런 나라들이 있는데 이루카스는 이제 일단은 한국과 필리핀을 비교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보니까 이것은 자기가 결론을 내기에 이 미러클은 이거 생산성의 미러클이 있었다. 생산성이 증가했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 생산성 향상의 기저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휴먼 캐피탈이다. 인적 자본이다. 그렇게 이 사람은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 인적 자본이라는 게 뭐겠어요? 한국 사람들은 아이들을 낳아서 학교를 보내는데 거의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다 키운 거예요. 공부하는 것이 남는 것이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루카스가 그 강조하는 거는 이제 그런 학교에서의 학습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제 취업을 해, 기업에 들어가서 배우게 되는 학습이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OJT, On the Job Training이라고 그러죠. 그 기업에서 배우는 지식과 기술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learning by doing. 한국말로는 이제 학습 효과 이런 건데 이것이 한국 경제가 미러클 될 수 있는 중요한 설명 요인이다. 이렇게 이제 그분은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피소드를 많은 사람들이 한국 경제를 소개할 때 어, 예제를 들고 있는 거죠. 한번 통계적으로 확인해 볼까요? 제가 이제 준비한 통계입니다. 음, 지금 제가 여기서 지금 필리핀, 코리아, 홍콩, 싱가포르 이렇게 지금 사실 대만이 있어야 되는 대만 통계는 지금 이 월드뱅크 데이터는 없더라고요. 그렇게 됐는데 필리핀하고 코리아를 한번 보죠. 지금 루카스가 인용한 60년부터 1988년 이 38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나? 필리핀은 1인당 실질 GDP 증가율 1.5% 증가했어요. 한국은 한국은 7.4% 증가했어요. 아까보다 훨씬 더 커졌죠. 지금 이건 최신 통계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월드뱅크 2024년 통계를 가지고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88년 이후는 어떻게 된 건데? 근데 루카스가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연구 도달하지 못했으니까. 이후에는 필리핀도 증가를 했어요. 경제 성장이. 한국도 증가를 했는데 한국은 좀 성장률이 7.4에서 4.2%로 조금 둔화가 됐죠. 이런 걸 둔화됐다고 표현을 하죠. 감소한 것이 아니라 둔화가 됐어요. 어쨌거나 한국과 필리핀 사이에는 계속 경제 성장률, 이른당 실질 GDP 증가율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었어요. 홍콩과 싱가포르도 성장이 둔화가 되고 있는데 한국과 유사한 수준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죠. 이 그래프로 보여지게 되면 한국은 확실히 아, 60년부터 88년 사이에 굉장히 큰 성장을 해왔다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 생각입니다. 어떠어떠한 정책과 전략을 통해서 한국이 이렇게 성장을 했는가? 이걸 제가 소개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일인당 실질 GDP를 그냥 그래프를 쫙 그려보니까 여러분 눈에 확 들어오지 않나요? 한국하고 필리핀의 상황이 매우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건 증가율이 아니라 이건 그 레벨이죠. 일인당 실질 GDP의 레벨을 쭉 US 달러로 표시되어 있지만 이 격차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쭉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걸 전년 대비 증가율로 한번 보세요. 한국은 이제 위에 이제 황색으로 돼 있죠. 막 들쭉날쭉이지만 한국은 사실은 1980년도에 이 석유 오일 쇼크 때문에 성장률이 갑자기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다음에 98년도에 그 외환 아시안 파이낸셜 크라이시스죠. 외환 위기가 있었죠. 그다음에 2020년도에 그 팬데믹 코로나 위기가 있었죠. 이렇게 세 번 또 2009년도 잠깐 있었지만 이렇게 저점을 발생하는 변동이 이렇게 있었어요. 필리핀은 어떠냐? 필리핀은 확실하게 85년과 84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의 마이너스 10%에 가까운 성장을 했잖아요. 이거는, 이거는 확실한 변혁이 필리핀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중에 몽골 경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증가율을 보게 되면 확실하게 어떤 해에 그 국가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 수준을 가지고 보면 그게 큰 차이를 알 수가 없는데 증가를 하게 되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필리핀도 2020년 코로나 위기가 엄청나게 심하게 영향을 주었네요. 경제학에서 샥이라고 그러죠. 샥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한국 경제를 이제 소개하는 자리에서 필리핀과의 비교를 하는 것이 하나의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하나의 어떤 에피소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몽골 경제를 인식할 때도 그 뭔가 비교를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정확한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본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잠깐 그 본 강의를 하고 잠깐 진행하고 좀 쉬었다 가죠. 이 서론인데요. 서론인데 그리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좀 설명하려고 하는 건 두 가지 챕터입니다. 하나는 경제 성장이란 단어와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건데 이 두 가지가 매우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몽골 경제를 어느 방향으로 성장시켜야 되고 발전시켜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중요한 기본적인 컨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몽골 경제와 이제 한국 경제를 비교를 할 겁니다. 아까 보던 필리핀과의 상황처럼 몽골과 한국 경제를 한번 국제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참고 자료는 이제 여러분 나중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 성장과 발전의 이해입니다. 어떤 것을 경제 성장이라고 하고 어떤 걸 경제 발전이라고 할까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양적인 규모, 경제의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팽창하는 거죠. 몽골 경제도 마찬가지일 텐데 계속 몽골 경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계획 팽창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경제가 질적으로 변화가 있는가? 뭔가 퀄리티가 좋아지고 있는가라고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경제 발전의 시각이죠. 경제 성장과 경제 발전은 사실은 같이 가져야 되는 거죠. 이 관계는 매우 그 상관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프리카에 하여튼 아프리카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일자 상품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커피, 고무, 사탕수수 이런 거를 이제 재배를 많이 하고 있죠. 이런 나라들이 외국 자본을 들여와 가지고 외국 자본이라는 건 미국이 됐든 뭐 어떤 남미야 어떤 나라가 됐든 간에 한국도 투자하죠. 중국도 많이 투자합니다. 이 외국 자본을 투자를 해가지고 이 커피, 고무, 사탕수수 농장에 투자를 하게 돼서 결과적으로 여기 매출액이 증가하게 되고 이것이 그 나라 전체의 GDP 증가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경제가 증가하는 거지요. 팽창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커피 산업과 고무 산업과 사탕수수 산업만 성장을 하게 된다고 하면 과연 그것이 그 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커피 산업이 다른 산업과의 그 연쇄 효과라든지 뭐 후방 연쇄 효과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고 하면 그 진정한 의미의 경제 발전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아까 제가 자동차 산업을 예를 들었잖아요. 고무 산업이 잘 발달돼서 타이어를 잘 만들 수 있게 되고 이것이 자동차 산업이 연계돼줘야 이 시너지 이펙트가 나타날 텐데 이렇게 연계되는 효과가 없다고 하면 그 나라의 경제 발전 속도, 성장 속도는 매우 느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경제 발전을 시키는 거죠. 이게 선진국으로 가는 중요한 방향이라고 보게 됩니다. 이 안에는 지금 이제 사회적인 문제, 또 문화적인 문제, 또 사회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 굉장히 많은 측면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동시에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같이 발전을 해줘야 진정 그 나라가 선진국으로 어, 진입을 하게 된다. 선진국으로 접근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좀 더 시각적으로 보게 되면 아까 보여드린 한국의 지금 저 실질 GDP입니다. 이게 1인당의 실질 GDP 추이를 보게 되는 건데 이게 제가 지금 이제 위기 구간을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설명을 해놨는데 이게 쭉 증가하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경제 발전이라고 설명을 할 수는 없죠. 이건 경제 성장 규모가 팽창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증가율을 보면 어때요? 아까도 봤지만 증가율은 들쭉날쭉 변동폭이 큽니다. 이게 물론 0보다 크게 되면 경제 성장은 증가를 하게 되겠지만 마이너스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그 경제에 샥을 줘서 발전에 많은 부정적인 요인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제 성장만 가지고 우리가 그 경제를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 지금 이거는 이제 G7 국가를 비교하는 겁니다. G7 국가 여러분 어딘지 아세요? 여기 G라고 하는 것은 그레이트 약자예요. 그레이트 약자. 그레이트 세븐이죠. 유럽에서는 어떤 국가가 G7 국가일 것 같습니다. 독일, 대표적인 게 독일이죠.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이 4개 국가가 있어요. 이쪽, 아메리카 대륙에 오면은 캐나다가 있고 미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시아 쪽에서는 일본이 있습니다. 이 7개 국가를 그레이트 세븐, G7 국가라고 하죠. 이 국가들과 한국의 실질 GDP 이거 수준으로 돼 있네. 증가율인데 잘못됐네. 그럼 1-3에 실질 국내 총생산 수준 비교가 아니라 증가율 비교인데 잘못 타이핑됐습니다. 증가율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이제 한국이에요. 나머지 국가들은 G7 국가인데 한국이 훨씬 증가율이 높잖아요. 변동폭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설명한 이제 수렴과도 관계가 있어요. 한국은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을 해왔어요. 이 G7 국가 전부 다 OECD 멤버 컨트리인데 이들 국가들을 빠른 속도로 캐치업, 추격을 해왔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봐줘야 경제의 성장 내지 발전 이런 부분들을 두루두루 살펴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몽골과 한국 경제 비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건데 하나는 실질 GDP 수준, 레벨을 볼 것이고 비교 국가는 이제 브릭스, 미얀마, 베트남, 몽골리아, 코리아 이렇게 이 브릭스는 이제 5개국을 합한 거예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사우스 아프리카. 그러니까 규모가 더 크죠. 단일 국가에 비해서는. 그래서 경제 성장의 트렌드를 보게 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GDP 증가율을 보면서 비용은 똑같은데 경제 성장이 어떤 진폭으로 변화되어 있는가, 변화되고 왔는가. 그거를 이제 살펴볼 겁니다. 볼까요? 이게 지금 이제, 지금 말씀드린, 5개 국가를 지금 비교한 겁니다. 맨 위가 이제 브릭스죠. 브릭스는 5개 국가를 합한 거니까 당연히 규모는 제일 크겠죠. 성장 속도가 쭉 이렇게. 여러분 이거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지금 60년부터 시작이 된 건 통계가. 그래서 2022년까지 40년 통계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렇게 누적적으로 증가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GDP 자체가. 이게 이제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금방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한국도 그렇고, 그다음에 베트남이 녹색인데, 여기 지금 이제 통계들이 브릭스와 코리아 때문에 이게 죽어져 있지만, 이것도 계속 누적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얀마도 그렇고, 몽골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게 비교하다 보니까 그래프가 작아진 것 뿐입니다. 그 증가율을 한번 볼까요? 증가율은 어떤가? 자, 증가율은 굉장히 다양하죠. 뭐 다른 나라에 그 관심이 없는 거니까 지금 일단 몽골 상황을 보죠. 몽골이 지금 데이터가 80년부터 주어져 있는 것 같아요. 2022년까지 이 월드뱅크 데이터에 80년대 쭉 증가를 해오다가 90년 초반에 91년도, 92년도에 엄청난 감소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건 몽골에 굉장히 큰 변혁이 있었던 거죠. 샥이 발생한 겁니다. 그 원인을 여러분들이 사실 밝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또 밝힌다기보다도 인지를 하고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이것은 아마 몽골 경제에 굉장히 큰 여파를 줬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다음에 2009년이 이제 이게 어떤 년 글로벌 금융위기죠.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때도 몽골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여줬죠. 근데 그 다음 해는 바로 이렇게 높아짐으로써 이렇게 갑자기 이게 점프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기저 효과라고 그러죠. 기저 효과. 다른 게 아니라 베이스 이펙트죠.
바로 전년도가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다음 연도 조금만 증가해도 증가율은 확 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통계적인 착시 현상으로도 볼 수가 있죠. 만약에 2009년도에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아니었으면 2010년도에 증가율이 이렇게 높지 않았을 거죠. 그런 건 베이스 이펙트죠. 기저효과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번의 샥이 2020년이 왔죠. 이게 코로나 위기 때문에 이게 뭐 모든 거의 많은 나라들이 이제 그 위기를 당했는데 몽골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이 변동이 있어 왔어요. 변동이. 세계적인 글로벌 금융 위기에도 영향을 받았고, 91년, 92년 어떤 요인인지 모르겠으나, 대내적이든 또 대외적이든 여파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고, 그다음에 2020년 코로나 위기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몽골 경제는 어떤 방향으로 나갈까요? 2025년인데 2026년 또 2030년까지는 어떤 방향으로 성장을 할 건가? 이런 건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 연구는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그런 입장인 거죠. 요거는 실질적인 숫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91년과 92년의 경제 성장률을 보세요. 실질 GDP 증가율 마이너스 9% 되잖아요. 이건 굉장한 숫자입니다. 이 마이너스 9%, 그건 10% 가까이 감소했다고 하는 거는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2009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그다음에 2020년 마이너스 4.7%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경제 성장을 쭉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경제 발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사실 경제 발전을 측정하는 지표는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거는 그 중에 매우 단편적인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민주화의 정도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 국가가 중앙 집권적인 상황이 돼서 그 기업들이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자율성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좀 어렵겠죠. 그 민주화가 좀 잘 진전이 되는 것이 경제 발전과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가 이제 시장 제도의 효율성. 말은 이제 참 쉽지는 않은데 그런 거죠. 예를 들어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시장에 진출을 했어요.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은 생산성이 이제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쭉 이렇게 이제 발달이 돼야 될 텐데 그런 것을 시장에서 시스템이 그거를 뒷받침해 주지 못하면 경제 발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겠죠. 그러니까 이런 연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폼 다이내믹스라고 표현한 것은 이제 기업 동학이라고 하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이 시장에 진입을 하고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시장에서 다시 퇴출이 되는 이런 그 프로세스를 우리 다이내믹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건데 그 기준을 이제 생산성의 측면에서 보는 거죠. 시장이 효율적인 시장이면 가격도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고 시장이 잘 작동되는 그런 사회가 되겠지요. 그런 경제 발전이 잘 이루어지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 부문의 비중이죠. 퍼블릭 섹터나 또는 프라이빗 섹터의 비중이죠. 어떤 부분들이 비중이 높아야 경제가 발전된다고 생각이 들까요? 당연히 민간 부분의 비중이 높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또 이미 일반론적으로 민간 부분이 즉 프라이빗 섹터가 퍼블릭 섹터에 비해서 효율적이라고 증명이 돼 있습니다. 그걸 여기서 논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거나 민간 부분의 비중이 커질수록 그 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발전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다음에는 이제 휴먼 캐피탈이죠. 문맹률이 감소해야 되겠죠. 잘 읽고 그러니까 의사 전달이 의사 표현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되겠죠. 그래 정보가 잘 흘러가고 정보가 서로 시너지 이펙트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더불어 이제 교육 수준도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피지컬 캐피탈.
이 물적 자본이라고 그러죠. 상하수도의 공급, 또 하수도의 관리,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도로 항만, 또 전기 공급, 이런 걸 전부 다 이제 SOC라고 그러죠. 소셜 오버헤드 캐피탈이죠. 사회 간접 자본이 충분히 되어 있으면 대표적인 게 고속도로 같은 거잖아요. 고속도로가 잘 발달돼 있으면 물류 비용이 많이 줄겠죠. 또 경쟁력이 높은 거잖아요. 한국도 경부고속도로가 이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 만들어졌어요. 이게 뭐 엄청난 물류 혁명이 일어났죠. 지금은 고속도로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몽골도 그러리라고 이제 기대해 봅니다. 저도 몽골에 가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고속도로가 잘 발달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진 상품을 잘 공급해주고, 그래서 이제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분명히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근데 이건 이제 지금 정부의 부정 부패 여부인데, 이건 굉장히 네거티브한 거죠. 네거티브한 건데, 이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부패 인식 지수라고 하는 거를 발표를 합니다. 사실은 얼마나 우리 정부가 투명한가, 그걸 인지를 하는 지수인데요. 한번 볼까요? CPI, 부패 인식 지수죠. 지금 일본, 미국, 한국, 베트남, 몽골리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수가 높다고 하는 것은 투명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패와 거리가 있는 거죠. 일본은 71점이에요. 71. 지수죠. 점수가 아니라 지수. 지금 비교 대상 국가가 189개국인데 20위를 했죠. 미국은 지수가 65인데 28위를 했어요. 한국은 64고 30위를 했습니다. 베트남은 88위를 했고, 몽골리아는 114위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2025년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패 지수가 지수 자체가 높으면 투명한 결과를 얘기하는 건데 그럴 경우에 경제 발전이 이제 높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하나 여러 가지 지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경제 성장과 발전을 설명하는데 역시 또 유명한 논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논문을 읽을 필요는 없어요. 인지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하버그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경제학자죠, 하버거. 누룩과 버섯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스터 머쉬룸에 대해서. 그래서 누룩은 이제 경제 성장을 의미하는 거고, 머쉬룸은 경제 발전을 의미하는 걸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룩은 어때요? 근데 여기 누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술을 발효하는 효모죠. 또 빵을 발효하는 것이 사실 이스트인데 이게 제가 번역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어쨌거나 한 나라에 자본이 많이 투입되고, 자본 축적이 되어야 되죠, 사전에. 많이 투입이 되고, 또 노동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경제 자체는 팽창할 수밖에 없어요.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몽골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보셨죠? 팽창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은 이제 경제 성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경제 발전은 이 다양한 많은 그 타임 시리즈상 순환 과정에서 갑자기 신제품이 만들어졌어요. 신제품이 만들어져 가지고 매출이 엄청나게 이루어지는 거죠. 갑자기 점프가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이제 경제 발전의 시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산업 구조가 개편되는 거죠. 이를 정보화 혁명, 우리가 이제 1995년도를 기점으로 우리 정보화 혁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막 적극적으로 시장에 보급이 되고 개인 PC가 이제 자기 책상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제가 아, 공부할 때는 이때 286 컴퓨터가 들어왔어요. 286 컴퓨터도 뭐 다 공급된 게 아니라 대표적으로만 공급이 돼서 그거를 러닝 시키고 하려고 하면은 막 줄을 서서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어쨌거나 컴퓨터가 없을 때에 비해서는 굉장히 신제품이 만들어진 거죠. 그다음 미국의 신경제, 어,
미국의 그 뉴 이코노미라고 하는 이것 95년도 이후인데 음, 이때 미국이 굉장히 큰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산업 구조 개편이 될 수가 있고 지금은 이제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직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실생활에 이건 바로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산업 구조 개편이 되면 경제가 갑자기 점프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지금 하버그는 그 머쉬룸이라고 하는 누룩 버섯이라고 하는 것을 비용 감소, 비용 절감으로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새로운 제품이 만들어지게 되면 보다 값싼 가격으로 그 시장에 진출을 할 수가 있고 경쟁이 높다 보면은 만드는 과정 자체의 비용이 감소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만드는 데는 한 1,000가지가 넘는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설명을 보고서는 우리가 직감적으로 이해를 못 하는데 만약에 이게 증가율 지표로 보게 되면 어땠어요? 어때요? 어때? 단기적으로 굉장히 변동폭이 있잖아요. 그 신제품이 발생하게 되면 점프가 발생할 수가 있죠.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장률이. 이게 지금 경기 순환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신제품 영향이 정확하게 잡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대표적인 신제품이 뭔데? 이 하버그는 1920년대에는 대표적인 신제품은 자동차다. 그다음에 자동차 타이어다. 이게 기술 혁신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1920년이면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도 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오래전 역사죠. 30년대의 대표적인 기술 혁신 사례는 뭐냐? 냉장고라는 거죠. 냉장고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삶의 만족도, 삶의 질이 엄청 차이가 있겠죠? 따라서 소비 성향이 달라지겠죠? 소비 성향이 달라지니까 경제 성장에 바로 영향을 주죠. 경제 성장 수요 공급이 만나는 그 메커니즘에 따라서 움직일 텐데 수요가 달라지니까 공급이 달라지겠죠. 그다음에 40년대에는 어 뭐야 엔티바이오틱스 그러니까 항생제죠. 그러니까 지금 염증 치료할 때 반드시 들어가는 게 항생제잖아요. 어, 이 항생제가 전쟁이 났을 때, 40년 전쟁이 있었잖아요. 전쟁이 났을 때, 엄청난 효과를 준 거죠. 예. 신제품이라고 본다는 거죠. 50년대에는 이제 TV나, 그 다음에 컴퓨터. 그때 컴퓨터는 있었겠죠. 지금처럼 이렇게 나이스한 PC는 아니지만 컴퓨터가 있었죠. 이렇게 이런 제품들을 이제 하버그는 경제 혁신의 대표적인 걸로 지금 예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금 2025년인데, 2020년대에는 어떤 것이 혁신 제품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핸드폰이겠죠. 어, 스마트폰. 이게 대표적인 요즘 세대에 이야기하는 신제품, 기술 혁신의 대표적인 신제품.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요즘 스마트폰이 없으면 모든 부분에 영향을 받죠.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기업 비즈니스 하는데 또 정보의 전달과 받는 게 뭐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가 없는 세상이 된 거죠. 그런 그 신제품은 마치 머쉬룸처럼 점프가 아웃풋의 점프를 발생하게 되는 그런 것이다. 예, 그렇게 이제 그렇게 돼줘야 경제가 발전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경제 성장 모형을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그런 겁니다. 통상적으로 경제 관료가 되면 어떤 성장을 하고 싶겠어요? 우선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본인과 그다음에 노동력을 가지고 경제를 성장을 시키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당장 뭘 기술이 좀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투입 요소를 먼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이 한국 경제가 이랬으니까요. 한국 경제. 나중에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정말 형편은 없었잖아요. 자본 스탁의 수준이 낮았고, 그다음에 노동력의 양과 질이 부족했죠. 그러니까 투입 요소를 경제에 투입을 하게 되면 성장할 것이다. 그건 아주 쉬운 결정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생산성 주도적인 성장 모형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경쟁력이 갖추어진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섬유 산업을 하더라도 섬유 산업이 잘 발달돼서 생산성이 높은 상태에서 섬유를 만들어야 옷을 만들어야 해외 나가 가지고 잘 팔 수가 있는 거죠. 값싼 가격에 많은 양을 공급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요즘 제가 지금 단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즐겨 입는 그 진, 어? 청바지, 그런 것이 요즘 뭐랄까, 전 세계적인 공급망을 갖추고 있는 그 기업이 있습니다. 생산성이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주일에 저 모델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막 공급을 하기 시작해요. 엄청난 생산성이 있는 겁니다. 자라, 대표적인 게 자라죠. 자라, 리컬러 이런 대형 SPC라고 그러죠. 이런 생산성이 주도가 된 성장 모형을 그건 기업의 얘기지만 국가의 차원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모형을 이제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결코 만만치는 않은 거죠. 이 많은 우수한 경제학자들이 여기 또 충분히 지원이 돼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맨 마지막 줄에 수출지향적 또 내수지향적 이렇게 했는데 아, 우리 한국은 수출지향을 택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수가 적었거든요. 대한민국이 땅이 이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국민이 많지가 않아요. 내부 수요를 가지고는 그 만들어진 모든 물품을 소화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출을 타겟으로 하는 수출 지향적인 성장 모델을 이제 갖추게 됐는데 내수 지향의 대표적인 국가가 어딜까요? 대표적인 국가가 중국입니다. 지금 뭐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일으키고 있지만 꿈쩍도 하고 있지 않아요. 꿈쩍도 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만들어진 제품을 중국 내부에서 엄청난 인구가 있으니까 충분히 수요할 수 있고 또 따라서 공급할 수가 있고 따라서 혁신을 만들어내서 더 싼 가격에 상품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내수지향적 성장 모형이죠. 근데 이제 한국은 그 모형을 따르지 않고 수출지향적 모형을 따랐다. 그러면 몽골은 어떤 성장 모형을 염두에 둬야 될 것인가? 그건 여러분의 과제죠.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몽골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몽골의 산업, 몽골의 인구 구조, 몽골의 취업 구조, 또 몽골의 어떤 문화적인 특성, 내지는 몽골의 GDP 현재 상황, 뭐 몽골 노사 관계, 기술 정도, 대단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이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죠. 또 하나의 지형적인 위치, 몽골의 위치가 지금 지형이 땅이 굉장히 넓잖아요. 넓고 그다음에 무역을 하기 위해는 중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그럼 수출을 지향을 하는 성장 모형을 취할 것인지 아니면 내수를 지향하는 모형을 택할 것인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성장을 평가하는 모델이 필요합니다. 평가. 경제 성장을 평가하는 모델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지금 제가 설명을 나중에 드리겠지만 성장 회계 모형이 등장하게 되면 경제 성장이 그 근원 source of economic growth가 무엇이었는가를 이제 판단해 볼 수가 있고 따라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취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답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몽골의 그 성장 모형을 여러분들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경제학을 전공하시는 분은 아니겠지만 현재 한국 경제 개론을 듣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여러분들이 효율적인 또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건 약간 실무적 테크니컬한 부분인데요.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상당히 상식이 풍부해지고 경제 성장을 여러분 스스로가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인디케이터입니다. 반드시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GDP 디플레이터라는 거예요. 디플레이터. 디플레이터는 일종의 물가라고, 프라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GDP 디플레이터, 물가지수. 여러분 물가지수에 어떤 물가지수를 들어보셨어요? 자, 가장 많이 듣고 있는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하는 거죠. 소비자들이 마켓에 가가지고 물건을 살 때 거기 가격이 있잖아요. 그 가격이 이제 물가 지표가 되는 거죠.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뭐 자주 이제 젊은이들이니까 옷을 많이 사겠죠. 옷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이게 지난주에 비해서 높았느냐, 낮았느냐, 자라가 만든 가격이 유니클로에 비해서 높았느냐, 낮았느냐. 이렇게, 이걸 소비자 물가죠. CPI라고 그래요. CPI, Consumer Price Index라고 그러죠. 이런 물가가 있는가 하면 공장에서 만드는 그 생산자 물가 지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PPI, Product Price Index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있습니다. 그런 물가가 있는가 하면 이제 수입 물가가 있죠. 해외에서 이제 어떤 제품을 수입하고자 할 때 수입 물가 지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수출하게 되면 수출 물가 지수가 있고, 물가 지수 굉장히 많죠. GDP 디플레이터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한 물가 지수입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실질 경제 성장률을 계산할 때 쓰이는 거니까 매우 중요하죠. GDP 디플레이트 정의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누는 겁니다. 그럼 명목 GDP는 뭐고 실질 GDP는 뭐냐? 여러분 여기까지 인지를 할 필요는 없고 통계기관에서 그렇게 발표를 해요. 명목 GDP, 실질 GDP. 우리 한국 같으면 한국은행에서 명목 GDP, 실질 GDP 산업비를 쭉 발표를 합니다. 시계열로. 그럴 때 이제 GDP 디플레이터를 구하려면 명목 GDP를 실질 GDP 나누면 된다. 그럼 거꾸로 실질 GDP는 그 GDP 디플레이터도 있고 명목 GDP도 있는데 실질 GDP를 모를 경우도 있잖아요. 이때 실질 GDP는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요? 이 시기에서 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실질 GDP는 명목 GDP를 GDP 디플레이터 나누게 되면 돼요. 그 물가지수로 나누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명목 GDP를 물가지수 나누는데 이때는 산출이 GDP, 그러니까 GDP 디플레이터로 나눈다. 그러면 실질 GDP가 만들어집니다. 실질적으로 테이블을 보게 되면 이렇죠. 지금 명목 GDP, 이게 한국이에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인데, 단위가 쭉 10억 원인데 쭉 나와 있죠. 근데 실질 GDP도 두 번째 컬럼에 쭉 나와 있잖아요. 그 명목 GDP를 실질 GDP 나누게 되면 GDP 디플레이트가 되는데 2015년이 1로 돼 있죠. 현재는 2020년이 1로 돼 있을 겁니다. 요 1이라고 하는 거는 이때는 2015년 가격에서는 명목과 기준년 가격인데 명목과 실질이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설정을 해요. 그래서 이걸 1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GDP 디플레이터를 보실 때는 항상 기준 연도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게 됩니다. 현재 이 테이블에서는 2015년이 1로 주어져 있어요. 일종의 리스케일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다른 이제 디플레이터 보면 2020년이 1로 된 디플레이터가 쭉 다시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매년 이제 한국에서 5년에 한 번씩 기준연을 개편을 하게 되는데 이 디플레이 기준연도가 5년에 한 번씩 바뀌게 됩니다. 몽골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몽골도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는 이제 약간 이것도 테크니컬한 건데요. 이게 지금 빨간색이 이제 이게 쉽게 말하면 실질 GDP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증가율을 계산할 때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계산할 것인지 아니면은 바로 직전 분기에 또 직전 연도에 대비해서 계산할 것인지 이게 이제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결과적으로 한국은행에서 이 두 가지 지표를 다 지금 작성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한번 보죠. 지금 1번 포인트가 지금 103으로 돼 있습니다. 이 지수로 돼 있습니다. 103이고 2번이 100이고 3번 지점이 93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이렇게 쭉 하강하다가 4번 90을 지나서 92로 올라왔어요. 쭉 다시 올라가죠. 그럼 여러분들이 경기 저점이 어디라고 보세요? 경기 가장 떨어진 지점이 어디라고 보세요?
4번 포인트잖아요. 90으로 숫자가 주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92, 1프라임으로 돼 있는 여기에서의 전년 동기비는 여기는 지금 90년 1사분기니까 전년도, 09년이니까 08년 1사분기에 비해서 얼마나 증가했느냐? 103에 비해서 92가 증가한 거니까 마이너스 10.7%가 증가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년 동기비입니다. 전년 대비로 하게 되면 전년 90이에요. 전기를 했던 어, 정확한 표현 전년, 직전 분기죠. 직전 분기 대비는 2.2% 증가한 걸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통계를 사용하실 겁니다? 전년 동기 비율에서 마이너스 10.7% 이걸 사용할 거예요? 아니면 전기 비율에서 2.2%를 사용할 거예요? 그 2프라임으로 한번 올라가 보죠. 98로 돼 있죠? 여기도 이제 지금 2분기, 2사분기인 건데, 2009년 2사분기니까 2008년 2사분기 100에 비해서는 전년 동기비가 마이너스 2% 감소했어요. 근데 전기 92에서 비해서 6.5%가 증가했어요. 이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다 같이 존재해요. 어떤 통계를 사용하실 거예요? 방향이 다르잖아요. 3번 포인트, 3프라임은 100일인데 100일. 이거는 이제 3분기니까 2008년 3분기 93에 비해서 얼마큼 증가했느냐? 8.6% 증가했어요. 근데 전기는 98에 비해서는 전기비가 얼마나? 3.1%. 이거 다 같이 증가하는 플러스로 돼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떤 지표를 사용해서 현재 경제 상태를 설명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합리성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경기가 어느 시점에 저점을 통과했느냐에 관심을 갖게 되려면 전기비를 사용하셔야 되죠. 대표적인 게 1프라임 92에 가보시면 얘는 전년 동기비, 즉 103에 비해서는 감소했지만 90에 비해서는 이 터닝 포인트니까 증가했잖아요. 90이라는 저점을 통과했잖아요. 이게 저점을 평가할 때는 이렇게 전기비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전년 동기비는 왜 필요한가? 이거는 이 분기별 지표잖아요. 계절성을 고려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같은 분기에 비교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졸업이 언젠가요? 보통 대학 졸업이 음, 정상적으로 2월쯤 졸업이 되죠. 2월 졸업이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 같으면 그렇습니다. 3월에 이제 기업에 취업이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경제학적 입장에서 보면 취업자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10월 달에는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한여름이 8월 달에 안 들어오잖아요. 계절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월 달, 그러니까 2월 달에 새로운 신입 직원이 들어오니까 전년도 2월에 비해서 경제가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비교를 해야지 계절성을 고려한 그러니까 뭔가 편향을 줄여서 비교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시각인 거죠. 그걸 갑자기 여름에 숫자로 대비해서 하게 되면 숫자가 편향될 수 있다. 이렇게 인지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거나 이 두 가지 지표는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 이 두 가지 지표가 다 같이 쓰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경제 성장 지표는 이 두 가지 지표가 다 같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몽골은 보도자료, 내지는 몽골의 국립은행은 몽골 통계청은 어떤 통계를 발표하는지는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통계를 보게 될 때에도 이렇게 두 가지 지표를 같이 봐야 되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잘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강의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시겠습니다. 재미가 있으셨나요? 아니면 너무 어려웠나요? 저는 충분히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부분을 설명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 이 수업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들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몽골의 젊은이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향후에 몽골 경제, 또는 몽골의 사회를 이끌어 나갈 리더십이죠. 그래서 몽골 경제를 충분히 잘 인식할 수 있는 시야가 필요하고, 몽골이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관점이 생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더라도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지금 이 강의에서는 그런 것을 배우려고 하는 강의가 된다. 그 하나만큼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고 강의를 듣기 시작하면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여러분에게 잘 도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